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이번 주 맛수 두 분은 정치권의 젊은 피 두 분입니다. 먼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선거로 온통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은 이제 한동훈 또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행보 이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야당은 최강욱 의원의 이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자, 국민맛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대구를 방문했는데 사인을 요청하는 그런 팬들이라고 해야 될지 시민이라고 해야 될지 3시간 동안 이제 열차표를 시간을 늦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는데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그동안과 다른 느낌이 이 선을 그어 왔었는데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출마론에 대해서 그어왔던 행보하고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여권의 정말 구세주가 될 것인지 또 반론도 있거든요.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 한동훈 장관의 최종적인 결심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꽤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 지우기가 어렵고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 정치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여권 진영에는 득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 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이 총선 때가 되면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한 실질적인 시대 정신을 좀 구현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런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 권력에 대한 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70년대생 이른바 X세대를 대변하는 세대로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기준으로 보면 80년대 운동권에 나섰던 86세대에 대한 세대 교체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그 뒤를 제대로 추동하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치 권력의 변화들은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죠.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엘리트 정치를 기점으로 실력 있는 국회에서의 정치 교체의 선봉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수 정치,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실력을 제일 첫 번째 우선적인 기준으로 또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역량으로나 맞서서 가장 강력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아마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등판은 꽤나 신선한 나름대로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 얘기는 득이 굉장히 한 100% 다 득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런 프레임도 갖고 있고 해서 제2의 윤석열이다. 그래서 선거 치르기가 쉽다 이런 또 얘기도 있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마냥 좋은 것만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아니면 도죠. 한동훈 장관이 나왔을 때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쪽박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성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총선은 한 명 한 명으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도 아니고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황태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잖아요. 누군가는 로열 패밀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던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큰 인물이고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은 저는 똑같이 연동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라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또 다른 윤석열이 왔다. 윤석열 시즌2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을 역임하는 것과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의힘의 대표 얼굴로서 선거를 치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과연 선거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과연 좋을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또 솔깃해지는 면이 있어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치르는 선거인데 부정평가가 높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전체 평가를 보게 되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나눠질 텐데요. 저는 여기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태도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강경 이념 중심으로 갔던 부분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에 관한 국민들의 평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그 부정평가 요소에서 한동훈 장관의 부정평가 요소로 찍어 누르는 것은 일반 대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목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검찰과 그 위에 있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비토 여론들이 형성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정의로운 검사 또 오히려 정말 그 당시 정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쭉 이어져 오면서 나름대로 국민의 편에서 수사해왔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한동훈 장관의 출연이라는 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나오지 못했던 면들을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나 향후 행보를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이거 또 김병민 최고 얘기 들어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캐릭터 면에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호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 차출이 민주당으로서 정말 원하는 시나리오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동훈 장관 본인이 너무나 총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 뭐 별로 이 민주당의 바람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좀 교집합 같은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검사 출신이라는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검찰 만능주의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듯이 그런 면에서 검사는 결국에 유무죄를 나누는 사람들이고 본인이 유죄라고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도 그가 살아온 삶에서 좀 기인한 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과연 지금 벌써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도 않으셨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적대적인 태도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똑같이 유지될 거고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이 좀 겹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태도 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정치권 인사죠. 뭐 그의 뭐 여러 가지 성과와는 별개로.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에 대한 그 반론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박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고 무언가 지적이 왔을 때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고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보면 한동훈 장관도 본인에 대한 비판을 단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미 뭐 민주당을 마치 적으로 상정해놓고 민주당 인사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을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 좀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어떤 말이든지 계속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과연 좋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총선 때 판가름이 나겠죠. 우리 김병민 최고는 동훈 여지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동 여지도에 빗대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17개 시도를 뭐 거의 다 방문했는데 뭐 딸기 농장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조선소. 물론 요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하기 위해 간 건데 이게 지역 소멸 이슈나 이런 거를 이제 꺼내면서 이민청 설립 문제.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적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장관, 국무위원회 비롯한 모든 참모들에게 현장의 실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상머리만 앉아있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또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된 맥락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낼 수 있는 정책 구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거창에 있는 구치소를 찾아갔고 그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거창 구치소 문제를 해결했던 메시지를 냈던 걸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는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보단 사람들이 와서 셀카 사진을 찍자고 하는 내용들이 보도됐던 건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관심사가 거기 있었던 것이겠죠. 아마 부처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이곳저곳에 했던 메시지들을 지난해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에 연결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우듯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메신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실의 바탕에 언급을 하는데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살 만한 그런 그 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위공직자가 법카로 일제 샴푸 소고기 초밥 사는 게 탄핵 사유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권 정치인들 깨끗한 줄 알았더니 NHK 뭐 술집 다니고 뭐 이런 발언들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발언.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법카 논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주 심플하게 보면 민주당의 대표를 겨냥한 해서 그런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법인카드 의혹은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 제기하는 뭐 비판 의혹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시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카드 논란은 수사 중이에요.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명확하게 본인이 아주 확정적으로 이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서 단정을 짓고 유죄를 확신하면서 말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기에 적절한 발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분인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전면으로 들고 와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무위원이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안이죠. 뭐 정책을 두고 논쟁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질문도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법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검사 탄핵 뭐 이런 문제를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게 본인은 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의 언어를 쓰시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 누구보다도 여의도 사투리를 본인이 더 나서서 거의 창조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께서 뭐 정치를 하시겠다면 말릴 방도는 없겠지만 국민 세금 받아서 사전 선거운동 하듯이 다니시면 안 되고 국민 세비 받아서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마이크를 활용해서 민주당 공격하는 데 쓰시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하다라는 거죠. 김영민 저거 반박 들어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옹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고요. 사실상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들을 거대 의석의 힘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나왔던 걸 모를 일이 없을 거고요.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탄핵을 진행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탄핵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하는 게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결하죠. 근데 그 메시지를 이거 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 이렇게 내? 그리고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최종적인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거를 너무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는 것 아니야? 라고 대응하게 된다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도덕성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사실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 한 장관을 공격하지 않았을 때 먼저 나서서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고 얘기했던 무리한 발언들을 저는 보지는 못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장관직으로 있을 때는 수세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아주 만약 정치를 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서 민주당과 1대1의 구도로 정치 언어를 맞붙게 된다면 민주당이 꽤나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금 가장 센 야당 후보와 붙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양을에서 이른바 명룡대전이 벌어질 건가?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거기 응할 건가? 아니면 뭐 비례대표로 갈 건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습니다. 요거는 한 1분씩만 짧게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원하시는 대로 될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포석을 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총선 국면이라는 게 그리고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뭐 절대 원희룡 장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죠. 저는 오히려 그 뭐 명룡대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원희룡 이 구도를 집중해서 뭐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 원희룡의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스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인데 한동훈 장관의 최근 인지도에 너무나 본인이 밀린다고 생각하셔서 조급함의 발로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급해서 그렇다. 저는 꽃가마는 없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용산에서 검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네. 인요한 위원장 활동하고 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도 장관 그리고 용산에 있었던 참모진들이 좋은 자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 같은 인물이 가장 어려운 험지도 자처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방향성들을 제시해줬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실까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암컷이 설친다 이렇게 발언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징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또 강성 지지층은 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좀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최고, 그 뭐 의원들 채팅방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은 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발언이고요. 본인이 아직까지도 뭐 사과의 뜻을 바로 논란이 있고 나서 표명하지 않은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 뭐 의원들끼리 있는 단체방에서 있었다고 하던데 예. 그 모습조차도 저는 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까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한 상황이고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언론들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상 총선에까지 이게 영향이 미칠까 봐 그 당내 분들은 다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왜 감싸는 건지 또는 왜 두둔하는 것인지 그 논리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감싸시는 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이 빠르게 비상징계를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논란이 완전히 이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려면 결국 최강욱 전 의원, 그러니까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최강욱 전 의원을 감싸고 이랬던 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렇게 국민들이 뭐야 저 무슨 저런 말을 해라고 질색팔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그걸 그렇게까지 보냐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랑 완전 시각이 동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쌀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감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가 정말 강력하게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니까 김병민 최고가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전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네. 그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건전한 목소리가 사실 여야 없이 나와줘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건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이고 지금 현재 있는 지도부 그리고 현재 국회 내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작은 전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다는 모습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나타나게 되는 민주당의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나타났던 이른바 막말 참사가 하나 두 개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불거졌던 게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민주당의 어려운 문제를 늘 쌓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피해 호소인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들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둘씩 막는 데 급급하면서 유야무야 흘러왔거든요. 이번에도 최강욱 의원 한 명 6개월 징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뭐가 문제냐 이런 방식의 텔레그램방까지 얘기했던 민영배 의원 또 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문제를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어려운 문제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이 개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민주당이 헛발질을 잘하는 당임을 다시 입증했다. 이런 징계에 좀 불만을 표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 이제 비난 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서 한 발언인데 충분히 할 만한 말 아니냐 이렇게 두둔도 했다고 해요. 박수미 최고. 뭐 일단은 저한테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 비판할 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는 항상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늘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두고 당내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가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당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당에서 직함을 달고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원하는 건 우리 당이 승리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음 총선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지층의 결집을 넘어서서 결국에 중도층과 무당층으로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뭐 정책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화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정말 총선 전체를 말아먹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미래통합당 시절인가요? 그때 차명진 전 의원이 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뭐 시체팔이한다 이런 식의 막말 내뱉었다가 징계받고 그 총선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고 물러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정말 그 말 하나하나 그 무게가 갖는 게 이 정치판에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왜 징계를 하냐, 뭐 그래도 우리 편인데 감싸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편의 잘못을 대할 때 관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설화 이 문제를 두고 당에서 빠르게 징계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충분히 이렇게 해도 본인의 사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지금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요. 뭐 잠적인 건지 아니면 뭐 기자들 전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강욱 의원도 뭐 딸이 셋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처음 듣는 몰랐습니까?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너무 그 구태적인,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근데 입에 담기도 사실 어려운 얘기죠. 뭐 박성민 전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발언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던 이 얘기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최강욱 의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여성 정치인 중에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오히려 두둔하는 여성 정치인도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정치인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고 최강욱 의원 6개월 긴급 징계했으니까 할 도리 다 했다. 얼른 시간 끝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지지층도 적당히 다독여야 되니까 지지층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까지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잘했던데
이 징계는 잘했는데 모든 건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또 주문을 하더군요. 그 모든 건 중에 하나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게 이 문제에 대한 2차 가해성 성격의 발언을 한 그 여성 정치인, 뭐가 문제냐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김용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최강욱 의원의 얘기로 꼬리 자르기 해서 넘어가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가 다시금 반복될 수 있는 잔부를 남겨놓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좀 특별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우들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르지 않겠다. 측근들에게 했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총리 때도 그랬고 엄중낙연이라고 그래서 목소리 깔고 뭐 엄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분인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경고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는? 글쎄 뭐 진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뭐 만약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특정 계파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부당하게 배제당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당 안에서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저희가 네. 지금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공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계파라는 이유로 또는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자르고 쉽게 뭐 붙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 너무 이제 후보자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의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는 뭐 대거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천 학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대표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민주당의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에 뭐 언론과의 인터뷰도 단독으로 뭐 하시고 네. 여러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뭐 강연을 다닌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건 됐지만 당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은 절대 총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 입지를 통해서 당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사실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그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제3세력의 성적이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경민 전 의원 발언하고 또 연결지어 보면 이낙연 대표가 제3지대를 조금 고민 중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시간이 좀 오래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귀국하고 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야당 내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애석하지만 평가겠죠.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2020년에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민주당의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에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를 유력한 대권 주자로 평가하지도 않고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새가 모여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뉴스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애석하지만 내년도 총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중량감이나 그 무게감들은 상당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마수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 구축 등 이 새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 4만 9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7일이 현재로서는 D-Day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들이 여전히 뭐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가 보기에 이 국민의힘 둥지를 뛰쳐나와서 신당으로 창당하겠다고 마음을 확실히 굳힌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은 굳혔다고 봐야 되지 굳혔다. 않을까요? 네. 그동안에는 뭐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몇 주가 지나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이 뭐 하루에 1%씩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직을 불려간다는 거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준석 신당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당 안에 있든 당 밖으로 쫓겨나든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당 안에 있든 당 밖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싸울 수 있는 본인만의 이 조직력을 튼튼하게 갖춰놔야 본인이 과거처럼 뭔가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부정적인 그 평가와 감정과는 별개로 만약에 이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뭐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뭐 10만이 되고 네. 20만이 되고 하면 네.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땐 뭔가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 협상의 카드를 내밀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여유로울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가슴을 좀 졸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김경민 최고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다. 신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당을 하면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건 대통령에 대한 신뢰다. 그러면서 이제 좀 역설적으로 가는데 어떤 신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파동을 만들 거라는 신뢰, 내부에 총질할 거라는 신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골수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를 참 마땅치 않아 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정말 이준석과 화해할 수 있는 건지 국힘이 마음이 안 좋다는 건지 어떻게 보여요 당내에서?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는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현재 있는 대통령과의 대립각은 세우되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여지를 열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를 떠나서 활동 반경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호지만 좀 시간을 길게 보고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뭘 하고 싶다는 신호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보수 진영의 이른바 돌덩이를 던지면서 밖으로 나간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중간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은 참 인내심을 갖고 이 전 대표를 바라봤거든요. 네. 30대의 당대표를 그냥 좋아서 뽑아줬다기보단 네. 이준석 전 대표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 교체 바람이 불었을 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 보더라도 같은 당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평가는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건 밖에 있는 민주당, 더 나아가 정의당 지지층들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손길을 내밀어서 이른바 상식의 기준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네.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보수층이 꼽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 1위는 이제 한동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준석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동기가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다만 단서를 달았죠. 개혁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는 순간 반대는 운명적으로 70%에 이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박성미 최고. 한동훈 장관과 이제 본인이 대립각을 세웠을 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뭐 이른바 이런 거죠. 이준석 한동훈 연대가 만들어지느냐 그것으로 이제 총선을 뭔가 치러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적으로 돌려서 한동훈 장관과 말싸움을 하는 구도보다 한동훈 장관과 본인을 뭔가 묶어서 보수의 전략적 자산으로 함께 연동시켜서 좀 전략을 피는 것이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 본인의 입지에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뭔가 솔깃하지 않겠냐 이런 일종의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그걸 받을지는 봐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직책을 역임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뭐 굉장히 좀 찐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말해 좀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 배신의 정치를 한동훈 장관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총선이 다가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둘 중에 뭔가는 선택해야 될 텐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부분을 좀 시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당신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버리고 나와야 할 텐데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했다. 이런 모습도 보여지죠. 왜냐하면 본인은 박근혜 키즈였는데 완전히 그것을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도 띄우고 본인의 전략적 포석도 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 기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 얘기 들어보니까 김병민 최고 굉장히 그 말이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단임제,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는 이미 집권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권력들이 인수위부터 정권 출범 때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적 지지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게 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중반부로 넘어서게 되면 차기 권력으로 자연스럽게 권력과 국민의 관심들이 이어지게 되죠.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정한 정치적 스케줄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는 갈 때까지 갔으니 이 정부 내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래 권력에 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랑 거리감을 두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외쳤던 젊었던 청년 이준석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침을 뱉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모진행위를 했던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후드티를 입고 국민 앞에 나섰던 이준석의 모습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무 야멸차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이준석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아니면 도에 대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평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란 무릇 갖고 있는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 부분을 국민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진득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 대표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 이걸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정치 공학적인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자꾸만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은 첫 번째는 뭐 일단 본인 띄우기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욕망을 좀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동훈 장관에게 있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본인과 좀 어떻게 지지율이 연동되고 있는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일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은 의리와 욕망 사이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을 전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한동훈과 동지되는 날 올 수도 있다라는 건 결국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를 하고 싶다고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거기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권력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고 그 권력욕을 향해서 일종의 좀 손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했는데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이 이제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했는데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했는데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했어요. 10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민규 의원? 수차례 경고를 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 위성 발사를 가장한 탄도미사일, 위성 발사라고 표현합니다만 결국 탄도미사일 기술이죠. 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하게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죠. 네. 그 과정에서 못다했던 기술을 이전받고 거기에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면서 무기거리까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위성 발사를 일부 성공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발발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영토 침공으로 인지를 확보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국제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만행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단호한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풍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꺼냈습니다. 뭐 북풍이 이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혹시 이제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서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성민 씨, 이게 민주당의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1번은 이번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다만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효력 정지를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합의된 사안을 효력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와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북한에게 더 큰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9.19 합의를 파기한 우리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곧 북한에게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연결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런 거죠. 지금 9.19 합의의 정신은 뭐냐면 결국에 이 육해공 3면에서 좀 1차적으로 군사 활동을 좀 통제하는 거가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 그러니까 재래식 군비 통제를 통해서 아주 1차적인 이 군사 충돌을 막아보자라는 안전판으로서 9.19 군사 합의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이번에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거는 잘못된 행위는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9.19 군사 합의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동문서답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의 위성 발사를 명분 삼아서, 이유 삼아서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버리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시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강하게 맞대응하는 국면으로 가져가면서 좀 총선 국면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행민 최고, 네.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이제 합의 전면 파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되게 험악하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져야 된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호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쏟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리고 김여정이 보여줬던 만행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연평도 포격 13주기 추모 그리고 전승 기념식에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그때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유족분들을 만나 뵙고 와서 마음이 되게 숙연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공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력 도발했던 과거의 전력들을 갖고 있고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면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거나 바로 얼마 전까지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조롱하듯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에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여왔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 행위들이 계속 도를 넘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지금 서해에 관련된 우리의 영토 수호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작되는 많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걸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에 대한 원칙과 길에 들어설 수 있을 때까지 잠정 인해움을 중단하게 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8년이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래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업적 지우기 아니냐, 문정부 죽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준 대변인도 윤석열 정권이 편협함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뭐 문재인 정권 지우기는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가 수차례 해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주목하는 거는 신원식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네. 계속 해왔던 발언들이 사실 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계속해서 언급해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북한이 이 군사정찰 위성을 띄우기 전부터 신원식 장관 되자마자 효력 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사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였어요. 그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실 내부에 별로 없었던 기류가 읽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도 그때는 좀 신중론을 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심지어 영국 방문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왜 해외에서 이렇게 재가를 할 정도로 9.19 군사합의 파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과거에 그 이번에 북한이 3차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1, 2차 발사 때 군 당국이 분석했던 걸 보면 군사적 효용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찰 위성 자체가. 근데 지난 3개월 사이에 뭐 러시아로부터 뭐 기술을 제공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위성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 북한의 정찰 위성의 위험도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했던 군 당국이 갑자기 이 3차 발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갑자기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걸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사했을 때는 이 발사체를 두고 별로 뭐 군사적 효용도 없고 별로 위기도 못 느낀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번에는 군사합의까지 파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반도 긴장의 명분을 북한에 제공해줘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과거엔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이 되게 의문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 얘기 들어보면 뭐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좀 과도하게 어떤 걸 해가지고 엉뚱한 처방을 했다, 이런 주장 같거든요.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께 좀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민주당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러시아와 손을 잡고 난 다음에 이 군사적 거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로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북한이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들 더하기 이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시켰고, 북한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전 세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던 그 당시 2018년도 가을을 아마도 박성민 최고도 그렇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그해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그해 9월에 있었던 평양 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가 있기까지 모든 전제 조건은 북한은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기본적인 전제 틀을 바탕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왔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런 일들이 완전히 다 북한 스스로가 백지화되도록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일으키지는 않기 위해서 이걸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 중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안보의 중요성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북한의 이런 만행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단합을 가져야 되는데, 이 또한 정부에 대한 탓으로 정치적 정쟁 행위를 몰아가게 된다면 이는 정치인이 해야 될 행동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에게는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 북한이 이 해안포 개방도 이제 3,000여 차례 이상 했었고, 기타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를 이제 3,400여 차례 이미 위반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이 이걸 유명 무실화 해버렸다. 그래서
뭐 당연한 조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9.19 군사합의를 했던 거는 결국 우리가 한반도에 최소한의 이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으로서 만들어놨던 건데 북한은 뭐 여러 차례 그걸 뭐 저버리기도 했고 뭐 하지만 파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북한이 좀 잘못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원했을 것인가? 아마 9.19 군사합의 파기를 제일 원했을 사람은 북한 측일 거예요. 왜냐하면 9.19 파기를 명분 삼아서 본인들은 더 강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본인들이 파기한 것이 아니라 남한 측에서 먼저 파기를 해준다? 완전 땡큐인 상황이죠. 지금 북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측에게 먼저 지금 막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본인들이 했던 만행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핀으로서 만들어놨던 정치적인 의미와 뭐 또 군사적 의미가 다 담겨있는 이 선언을 9.19 합의를 이렇게 먼저 파기해버리는 것 자체가 가장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전문가들은 지금 또 말씀해 주셨지만 해안포들 다시 개방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육해공 3면에서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뒀던 건데 대한민국이 파기했으니까 북한 봐봐라 우리가 얼마나 파기 없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더 강한 수위로 보여주겠다. 더 강한 도발에 나설 거기 때문에 이 면에서 그럼 우리는 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강한 군사적 조치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것과 9.19 합의를 우리 측에서 먼저 뭐 효력정지를 하든 파기를 하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잔디밭이 있고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그 다니는 법을 거죠.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냐는 약간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북한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이미 전 세계가 다 잘 알고 있는 애들이고요.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이 복원 이상의 대해 상황들을 만들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미 그리고 이제는 일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 공유까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후련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북한은 이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경제력으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속되고 지속될수록 북한이 얼만큼 힘겹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군사 전문가들이 비롯한 상식적인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일단 두 분 30초씩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씨부터. 네, 북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런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적어도 안보와 국민 삶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네.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기국회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곧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민 최고. 뭐 미국만 믿고 미국의 그 첨단 무기들만 있다면 북한은 전혀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야말로 철진한 안보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분명히 챙겨가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가면서 다각도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